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 책벌레에서 책방송하는 책읽지라입니다. 어제는 그 서울시에서 같이 서울 시민들이랑 같이 책벌레랑 같이 해서 책 독서 번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책벌레에서 보고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저희 같이 책도 읽고 책 얘기도 하고 사실 좀 많이 긴장하고 처음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나름 많은 좋은 그 반응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정명섭 작가님이 많은 그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같이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서울시청에 여러 되게 굉장히 오픈된 시민들한테 개방된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 1층에 여러분 시민청이라는 공간 혹시 아세요? 거기 가면은 전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공정무역 카페라든지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덥고 혹은 밖이 춥고 데이트할 공간이 필요하고 한다면 지하 1층 시청 지하 1층 시민청이나 혹은 그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대요. 8층인가? 거기 이제 옥상 카페 같은 데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오늘 책에 나오는 부분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정동에 전망대가 있대요. 시청과 그다음에 경복궁과 뭐 이렇게 다 한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서울시 곳곳에 우리가 되게 즐길 만한 공간이 굉장히 많구나. 또 그 중에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들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승섭님, 영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했던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시 구시청이잖아요. 근데 이제 총독부 건물하고 굉장히 유사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고, 철거와 뭐 그런 논란이 많았었지만, 결국은 그 기억을 좀 보존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서울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죠. 저희는 어제 그 공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봤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거기 서울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데이트도 하시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진님, 재성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 그 정명섭 작가님이 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책을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어제 해주셨느라고 막 이렇게 스킵한 부분도 있는데 꼼꼼히 읽어보면 더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참 즐겨도 좋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시작할게요. 네, 이런 일제의 흔적을 걷다라는 책이에요. 네. 어, 저는 이 타이틀이 좋았어요. 남산 위의 신사, 제주 아래 벙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역사적인 흔적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생각지 못했었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서울이에요. 이 책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이곳의 역사가 있었지 챕터에서는 주로 서울의 이야기, 그리고 개항의 시작에서는 인천과 부평, 그리고 3장 남쪽 바다는 더없이 푸르러에서는 이제 그 부산 밑에 가덕도와 뭐 지심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목포, 여수, 군산 뭐 이런 부분이고 5장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국내 여행을 가신다면 이런 그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알고 가시면 더욱 풍부하게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은 요렇게 여러분이 용산 미군 기지, 근데 사실 미군 기지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고, 해방촌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희궁, 방공호, 그 다음에 남산과 해방촌 같은 데를 가시면 많은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은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번갈아 차지하려고 했던 지역이다. 고려시대 때부터 남경으로 불리면서 개경 다음으로 종시되었고, 천도 후보지로도 주목받았다. 비록 얼마 후에 돌아오긴 했지만 공양왕은 실제로 천도를 하기도 했다. 서해와 바로 연결된 한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고 적당한 평야와 함께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드디어 도읍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변에 성곽이 둘러지고 궁궐과 관청, 시장이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조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 격화되긴 했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이곳을 대경성이라 부르며 개발을 계속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이고 총독부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세워지고 용산을 중심으로 군사기지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흔적을 남긴 곳이다. 그리고 용산은 한강을 등지고 서울을 올려다보는 곳이다. 따라서 서울과 주변 지역으로 단시간 내에 군대를 보낼 수 있고 한강을 통해 보급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용산은 임진왜란 때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 동학농민전쟁 때 진주한 청나라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용산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강 유역을 장악해야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이곳에 조선에 주둔하는 주둔군의 사령부 시설을 만들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시설들을 접수해서 그대로 사용 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군의 손에 들어가면서 일본군이 만든 막사와 사택들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용산의 일본군 시설들은 일제가 이 땅에 남겨놓은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기억이다. 따라서 답사의 시작점으로 용산만한 곳은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즘 핫한 해방촌은 이제 식민지 시절에는 일본인들이 머물렀고 광복 후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깃든 이방인의 땅이다. 최근 이태원과 함께 각광받는 지역으로 부각되었지만 이곳의 골목에는 일본식 주택의 흔적들이 잔뜩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경희궁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좀 같이 자세히 볼 건데 그 태평양 전쟁의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곳곳에 방공호를 짓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됐지만 경희궁은 아직 그 방공호는 철거를 못하고 있대요. 너무 크고 거대하기 때문인데요. 그 100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는 방공호가 복원된 경희궁 아래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주목님. 어제 작가님이 사실 다 리뷰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는 경희궁만 얘기를 해볼게요. 연인끼리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정해지는 덕수궁 돌담길에는 볼거리가 많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꼭 가보세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3층에 정동 전망대에 오르면 덕수궁은 물론 서울시청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무엇보다 관광객들로 가득해진 덕수궁과 달리 그럭저럭 사색을 하면서 걸을 수 있다. 그럼 사색을 하면서 걸으려면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고요하다고 합니다. 정동의 터줏대감 격인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 정동교회를 지나면 왼편에는 이화여고가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고 오른쪽에는 커피와 브런치를 파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사이좋게 서 있다.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사 건물까지 가면 정동 사거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른쪽 내리막길로 가면 서울시립미술관과 여기는 가보셨죠,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옛 전차들을 볼 수 있다. 더 내려가면 사통발달을 자랑하는 광화문 광장에 도달한다. 저도 이제 광화문 쪽에 회사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으면서 그 정동 뒤쪽에 조금씩 가본 적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관광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 올가을에 또 다시 명소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백미는 알려지지 않아서 슬픈 궁궐 경희궁이다. 총독부 청사에 침탈당한 경복궁이나 동물원이 된 창덕궁 못지않게 순환을 겪은 경희궁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복원 중이다. 하지만 경희궁이 있던 자리에 이미 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제 모습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그 경희궁 안에는 한반도의 아픈 과거를 보여준 상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초대형 방공호입니다. 근데 여기는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보일 필요도 없는 주차장 한 구석에 있대요. 어제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면 안내 표지판이나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 방공호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경희궁을 좀 살펴봐야겠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밖에 우리에게는 경희궁은 좀 생소합니다. 조선의 임금이 살던 당당한 궁궐 중 하나였다고 하고요. 애초에 조선은 경복궁을 법궁으로 삼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2궁으로 두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을 비롯한 모든 궁궐이 잿더미가 되었고요. 한성으로 돌아온 선조는 정릉동에 있는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 궁궐로 삼습니다.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리던 이 궁궐은 오늘날의 덕수궁이 되었습니다. 그 덕수궁이 제일 저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광해군은 이 규모가 큰 동물원은 창경궁. 제가 잘못 읽었나요? 그렇죠. 지금 창경궁이고 창덕궁은 다른 곳이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규모가 큰 경복궁의 재건을 포기하고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의 중건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인왕산 기슭의 인경궁과 서대문 안쪽의 경희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 얘기는 이렇게 막 들어도 매번 또 다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름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경희궁의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고 이복 동생 정원군의 집에 지은 궁궐이었습니다. 이곳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말에 궁궐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사자인 정원군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지만 아들 능양군이 반조를 일으켜 인조로 즉위한 것을 보면 왕기가 서려 있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자, 그렇게 그 반정에 성공한 인조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세운 경덕궁이 꺼림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조 반정 당시 반정군이 창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이괄의 난까지 이뤄지면서 창경궁까지 불타고 말았다. 인조는 할 수 없이 경덕궁,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희궁에 머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나는 숙종은 13년을 머물렀고 영조는 경희궁으로 이름을 바꾸고 19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희궁이 우리한테 멀어진 것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다음부터입니다. 또 오랜만에 한국사가 나오니까 재밌죠. 자, 그래서 경희궁은 경작지로 사용되거나 창고 부지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경복궁이 법궁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경희궁은 잊혀진 거죠. 이제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간파천 시기에 바로 근처에 있던 경희궁은 연병장이나 행사장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사진들을 보면 경희궁은 상당히 쇠락해서 숭전전의 문들이 사라지고 주변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굉장히 소외됐던 궁이었던 거죠. 그리고 강제 병합이 됐던 1910년 이곳에는 일본의 학생들을 위한 경성중학교가 세워졌고 건물들은 숭정전과 몇몇 정각을 남기고 모두 철거되었다. 그러면서 이곳은 궁궐터가 아니라 학교로서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훼손되어 가던 경희궁의 심장에 말뚝을 박은 것이 방공호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공습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방공호를 건설하도록 독려했다. 심지어 백화점에 방공호 모형을 전시해서 관람하게 만들면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악화되자 본격적인 방공호 건설에 나섭니다. 그래서 경성에도 방공호가 곳곳에 건설됐는데요. 일부는 산청동과 장충동 지역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은 미군의 공습이 본격화되자 폭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묘에서 필동까지 주거지를 강제로 철거하고 공터를 만들기로 했대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경희궁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4년 대규모 방공호가 건설된 것이다. 시민들이 공습을 피해 대피하는 용도를 넘어선 대규모의 방공호였다. 그때는 경성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이들이 동원되었대요. 그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권기봉 씨는 근처에 있던 조선총독부 직원들의 대피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뭐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좀 까맣게 안 보이는데 여기 방공호 출입구래요.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져 있고 출입문 위쪽에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환기구로 추정된다. 여기 뭐 어디 이렇게 여긴가? 콘크리트 구조물도 좀 보이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여 년이 흐른 현재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경희궁 흥화문으로 들어가 숭정문 오른편의 언덕을 넘어가거나 서울 역사박물관 뒤쪽에 2차선 도로를 따라가면 방공호를 만날 수 있다. 자, 아치형 출입구는 지붕과 벽면이 상당히 튼튼해 보이고 출입문은 양쪽으로 열리는 철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환기를 위해 열어두고 있다. 안쪽에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자물쇠를 채워놓은 상태이다. 출입구의 벽면은 비스듬하게 시공되어 있고 벽체의 두께는 어림잡아 수십 센티미터는 될 것 같다. 물자부독에 시달리던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런 대규모의 방공호를 만든 것으로 보아 단순 대피용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시면 볼 수 있는 곳은 사실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님은 이 안에 들어가 봤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문이 열리고 마침내 경희궁의 방공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오래됐지만 생각보다는 깔끔했다. 창고로 사용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수장고 또는 전시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짐을 치우고 조명을 설치해 두었다. 경희궁 복원이 본격화되면서 이 방공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졌다. 경희궁 복원을 위해서는 완전히 철거해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방공호를 수장고나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지하에 위치한 방공호는 습기가 심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포기해야 했다. 한편 최근에는 방공호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그 뼈아픈 기억을 섣불리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 근데 이게 어제 작가님도 얘기했었는데 세계적으로 과거 전쟁이나 학살이 벌어진 비극적인 장소 혹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흔적들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리즘 열풍이 불고 있대요. 그래서 서울 역사박물관 측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방공호를 공개하는 등 조금씩 공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좋은 곳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로 여행을 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가님과는 한번 정동 쪽 지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방공호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출입문에서 이어진 직진 통로는 막다른 벽에 다다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왼쪽에 나 있는데 출입문에서는 볼 수 없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 부분에서 나는 흥미로운 시설 하나를 찾아냈다. 화장실 겸 세면장이었다. 조명이 없어서 자세히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백색 타일이 어깨 높이까지 붙어 있었고 씻을 수 있는 수도꼭지 같은 것도 보였다. 어제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사실 사진이 좀 더 컬러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굉장히 완전한 건물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건물이 사실 지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유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참 개방이 되면 의미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공호가 오랫동안 사람들이 머무른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공습 기간에만 잠시 숨어 있을 것이라면 그런 세면장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시설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방들이 생각보다 넓어서 사무실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는 출입문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나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오른쪽에는 작은 방이 하나 보였다. 또 2층에도 통로를 따라 3개의 방이 늘어서 있었다. 벽돌로 된 벽은 콘크리트 칠과 페인트 칠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지역을 골라서 방공호를 만든 것일까? 그 방공호의 입구는 구도상으로 보면 회상전 뒤편에 있는 화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화계라고 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사람이 올라다니는 계단은 아닌데 여기 막 꽃 같은 거 심어 놓은 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화계인데 거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대요.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면 구석에 특이한 구조물이 있다. 1층 출입문 근처에 콘크리트 블록처럼 지상에서 돌출된 형태의 받침대였는데
동행한 신효승 씨가 발전기를 올려놓은 곳이라며 단번에 용도를 알아맞혔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자 이 방공호가 화장실, 세면장, 물탱크, 전기 배선, 조명기구, 발전기 설비까지 갖춘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규모가 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복도 저 끝에 있고요. 발전기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상시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층을 둘러보고 나는 방공호 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둘러보자 의구심이 더 들었다. 이곳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없애는 것과 보존하는 것 중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조심스러운 공존이었다. 경희궁이 완전히 복원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차라리 상처투성이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역사를 감추거나 외면하더라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작가님도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많은 견해들을 얘기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와, 저런 어마어마한 공간이면 그냥 없어지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각각의 공간마다 찾아가는 길을 작가님이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로 나온 뒤에 정동길을 걷다 정동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5호선 광화문역 6번이나 7번 출구로 나와서 강북 삼성병원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동과 덕수궁을 둘러볼 수 있는 첫 번째 시청역에서 나오는 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른 궁궐보다 규모는 작지만 경희궁과 서울역사박물관도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반나절 정도 걸린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 가을에 가야 될 곳이 꼭 가서 한번 보면 좋을 만한 곳이 한 군데 생겼죠. 그래서 날씨 좋은 가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한 군데 정도만 더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가덕도입니다. 자, 가덕도는 부산 밑에 있대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상도는 한일 강제 병합 이전부터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관광지로 잘 알려진 구룡포는 물론 방어진, 장생포 등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한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가덕도와 지심도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더욱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 저는 대한해협 하면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수영 선수 조우련 선생님? 이 대한해협 옛날에 건너는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죠? 바다로 가장 좁은 부분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일제시대 때에는 굉장한 요지였다는 내용이에요. 제이스님 모여서 같이 우리 정동을 가볼까요? 그런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자, 어쨌든 다시 가덕도로 돌아와서 외양포라는 곳이 가덕도의 남쪽 끝 마을인데 육지로 오고 가기 힘들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바라볼 수 있고 진해에 머무는 일본 연합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라는 이유로 일본군의 포대 설치가 장소가 되고 말았다. 덕분에 외양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다. 자, 근데 이 외양포에는 외양포의 포대와 뒷산의 관측소와 대공진지들이 오늘날까지 잘 남아서 그날의 기억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외양포 남쪽의 등대와 해안의 동굴 진지들은 이곳에 미친 일본의 손길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특히 해안 동굴 진지들은 미군의 상륙에 대비했다는 점에서 우리 곁에 얼마나 전쟁이 가까이 다가왔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심도 역시 1936년에 포대가 설치되었다. 지심도와 대마도에 대포를 설치해서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서 대포를 이렇게 쏘면은 중간에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심도는 동백꽃이 아름다운 섬인데 아름답게 핀 동백꽃 사이로 전쟁, 침략, 지배의 끔찍한 얼굴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심도다. 지금도 섬 곳곳에는 포대와 일본군 관사들이 남아 그날의 기억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도 좀 사진을 같이 살펴보면 이 가덕도 포대가 조그마한 그냥 포대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되게 들었어요. 자, 가덕도는 부산이래요. 그래서
관할구청인 강서구가 부산에 편입된 것이 1989년이고 부산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도까지 연결된 거가대교가 놓인 것이 2004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덕도를 아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요 제목도 좋은 것 같아요. 대한해협을 겨눈 비수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외양포는 그 가덕도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대양포의 바깥에 있어서 외양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글자 그대로 육지로 나가기 어려운 외진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치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일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한반도에 진을 친 조선 수군이 왜군의 본진 부산포를 치려면 반드시 가덕도를 쳐야 한다. 그래서 왜군의 입장에서는 부산을 지키려면 가덕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덕도 북쪽에 눌차도에 외성을 쌓고 수비에 나섰고 조선군 역시 가덕도 남쪽에 천성해서 왜군과 대치했다. 그런 곳에 일본이 또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해군 기지인 여순을 포위하면서 승승장구하자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발트 함대에게 여순을 포위함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 기나긴 항해 끝에 러시아 함대가 동해 인근의 모습을 드러냈을 쯤에는 애초 목적지인 여순항은 이미 일본군에게 함락되어 있었다. 자, 그들에게 남은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톡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해협을 지나가야 했다. 일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대책을 세웠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와 스시마에 해안 포대를 설치합니다. 물론 당시의 대포 수준이 대한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봉쇄하기 위해 일본 해군이 파견된 스시마와 진해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은 되었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들어온 일본군은 아주 오랫동안 마을에 남게 됩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쫓겨내야 했죠. 자,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을 사람들은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자, 여기에 포대가 구축되었고 4개월간의 공사 끝에 12월 중포병대대가 외양포에 들어왔고 이듬해에는 진해만 요새 사령부가 옮겨왔대요. 결국 요새 사령부가 옮겨올 정도로 이곳이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외양포가 내려다 보이는 그 국수봉에 위치한 일본군 관측 진지인데요. 자, 여기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가덕도냐? 그 남북으로 길쭉한 가덕도는 외양도의 위쪽 대양포에서 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뒤집힌 호리병 형태로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가덕도 남쪽 지역은 평야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악지형으로 국수봉, 남산, 여기에 또 다른 봉우리 하나가 외양포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대양포에서 외양포로 가려면 지극히 좁고 험한 길을 지나야 됐다. 차라리 배를 타고 해안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만큼 접근성이 약했다. 자,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외양포를 포대로 낙점짓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었던 거죠. 이 봉우리들 덕에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함선들은 외양포의 포대를 관측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항공기에 의한 관측이 없었던 1905년이었기 때문에 대한해협을 겨눈 완벽한 비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양포의 포대에서도 바깥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외양포 포대가 대한해협의 목표물을 사격하기 위해서는 관측진지의 유도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대한해협을 관측할 수 있는 국수봉의 진지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외양포에 포대가 있고 위에 이렇게 여기 어디입니까? 관측진지인 국수봉이 관측진지고 여기 포대가 있고 이 포대에서 이렇게 쏜 거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이거 지금? 재밌죠? 그래서 기단을 밟고 올라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숲 사이로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때문에 주변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대한해협이 아주 잘 보였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이제 그 포대를 보여드릴게요. 자, 포대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계속 발달이 되고 항공기로 뭐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데 이제
1905년 포대를 만들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항공기의 위협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항공기가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공포대를 만든대요. 근데 이 대공포대는 아까 만든 관측 진지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거예요. 교통호 끝에 있는 대공진지에는 아치형의 문이 있고 문 양쪽에는 창문이 하나씩 나 있다. 외관은 시멘트로 말끔히 마무리되어 있고 문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숨어 있지만 굉장히 또 건물처럼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대공소 감시초소 우측에 난 구멍은 지휘소와 연결되어 있다. 녹슨 경첩이 붙어 있던 흔적이 보였는데 평소에는 뚜껑을 닫아 놓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적기를 발견한 감시병이 이곳에 대고 소리치면 지휘소에서 포대를 향해 발사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해군 함정이 있는 전성관을 흉내낸 듯한 이 구조는 나름 유용해 보였다. 대공포대와 지휘소, 관측진지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적기를 발견하면 바로 대공포대에 경보를 울리고 지휘소에서 사격을 통제하고 발사하기까지 과정이 매우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지휘소와 붙어있는 대공포대는 직경 3m가량의 원형이었다. 자, 여기 이렇게 원형 테이블처럼 보이는 게 그 대공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360도로 돌리면서 사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 판자를 대고 양생해야 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얇은 판자를 휘어서 붙이는 방식을 썼을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산에 가다가 봤으면 뭐지? 여기 돌이 있네? 막 이렇게 봤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옆에 외양포로 내려가는 잘 닦인 산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외양포와 대공진지를 연결하는 보급로였다고 합니다. 교대 병력과 탄약들도 이곳을 통해 올라갔을 것이다. 남자분들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군대를 다녀오면 또 더 잘 아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배수로가 인상 깊었는데 좌우로 돌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구조였다. 빗물이 징용의 길 위로 넘쳐 흙을 쓸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길은 포대 사령관이 말을 타고 다니는 데만 이용된 것은 아닐 것이다. 무거운 포탄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병사들도 이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정등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굶주림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자 이 길이 말길이나 보급로가 아니라 징용의 길로 여겨졌다. 네, 라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책을 물론 공저하신 그 정명섭 작가님은 추리소설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그 흔적만 보고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추론해내는 작가님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대한 애정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작가님 강의를 들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왜냐면 평소에 좀 관심이 없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예쁜 거 보러 가지만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저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중국이나 외국 나가면 유적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역사도 막 우리나라 역사도 잘 안 보다가 해외에 나가서 여행 다니면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 중국에는 조개지, 조차지 이런 그 당시의 흔적을 거의 그대로 남겨놓은 거리들이 좀 많은데 사실은 거의 다 백화점이나 막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 서울 구시청 건물처럼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막 쇼핑센터로 활용되고 이러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인데도 그거를 뭘 잘 기념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또 그냥 외관을 잘 활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제가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남경인데 남경에 가면 남경 대학살 사건을 거의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그 사람들의 뭐 어떤 무덤과 그 지금은 또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 생존자들의 뭐라 그러죠? 증언 같은 것들을 다 비디오로 녹화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잊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보면서 그런 역사적인 유적지가 꼭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저거는 되게 아픈 기억이니까 없애자라는 것보다는 잘 보존하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계속 그거를 만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의 공간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계기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으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제는 작가님과 오늘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일제의 흔적을 걷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이스님, 서울역 사용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저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혹시 기사를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준희님, 저도 같이 함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책으로 목요일, 금요일 쉬고 토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수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희 또 주말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